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 저희가 자료를 10월 전망을 좀 일찍 냈고요. 제목은 뭐 중국 각성인데 중국 가계 부문하고 기업 부문 그리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 이런 것들이 최근에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혹은 더 뭐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들이고요. 가계 소비나 부채 조정은 정점을 좀 지나는, 그러니까 소비 쪽이나 이런 걸 줄이고 이런 과정들이 좀 정점을 지나는 것 같다. 그리고 기업들의 재고 조정도 일부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고 좀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약 페이지 3페이지부터 좀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페이지에서 왼쪽 그림 보시면 전반적으로 중국 자산시장 쪽의 경우는 장기 금리도 그렇고 위안화 환율도 그렇고 주가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이런 것들이 리오프닝 직전인 작년 11월로 돌아갔습니다. 뭐 이렇게 되긴 계기는 결국에 외국인들이 몇 번 뒤통수를 맞으면서 올해 포기하듯이 이제 이탈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펀더멘털이 좋지 않았었고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중국을 2년 평균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자산 가격하고 일치하는 경향을 가지는데 올해 2분기 성장률이 팬데믹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전년비 평균 한 3.3% 정도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펀더멘탈 부진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리오프닝 이후의 효과랑은 완전히 반대로 자산 가격이나 실물 경제가 돌아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원인들이 워낙 많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자료에도 여러 가지를 좀 썼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올해 가계 상태가 기대보다 상당히 트라우마나 여러 가지 후유증을 좀 겪었고 기업 역시도 작년부터 쌓인 재고에 대한 재고 조정을 20개월 정도 가까이 진행을 하면서 생각보다 그 후유증을 좀 오래 겪은 그런 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왼쪽 그림에 중국의 그 장기 금리 추이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국제 10년물 금리가 2분기에 한번 주저앉았다가 다시 최근에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 금리가 올라오면 보통 외국인 수급도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만 이번의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순매도를 강하게 하면서 단단히 그 좀 실망감을 좀 계속 표출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 중국에서 보는 그림은 실물 경제 흐름 자체가 올해 전체적으로 이제 1분기에 보복성 반등 이후에 2분기에 생각보다 급냉을 했고 7월 말에 있었던 정치국 회의 이후로 부양책을 좀 더 강화하면서 이제 재고 사이클도 돌고 하는 과정에서 3분기에 이제 다시 좀 소폭 반등하는 형태, 즉 정상화되는 레벨로 이제 저희가 완만하게 이제 상반기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고 있고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은 저희가 월간 지표 기준으로 분기 성장률을 좀 추정한 걸 보시면 7월 달에 이제 이게 4.4%까지 둔화됐다가 8월 달에 다시 5.4%로 반등을 했습니다. 뭐 근거는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고요. 경기가 8월 달에 대단히 잘 나왔습니다. 뭐 동행 지표, 선행 지표 다시 잘 나오면서 지난 3월 이후에 가장 좋은 지표가 나왔습니다. 물론 낮아진 시장 기대치 대비 잘 나온 거고 1분기보다 여전히 경기가 좀 밑에 있지만 2분기보다는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반등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계 소비도 좀 줄일 만큼 줄여서 재화 소비가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재고 사이클도 조정할 만큼 조정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재고 확충 기대를 4분기에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는 더블 딥으로 지금 더 가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보는 중국의 지표들의 반등은 이제 물가가 먼저 반등을 하고 그다음 소비 그리고 중국 주택 거래 같은 부동산 지표들 그리고 가계 대출이 다시 재확장으로 가는 뭐 이런 구조로 보고 있고요. 물가는 이미 7, 8월에 반등을 시작을 했고 이번 물가 디플레이션 우려 자체가 저희는 이제 끝자락이라고 좀 보는 게 기본적으로 중국 물가는 공급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향이 많죠. PPI 쪽에 뭐 공산품이나 CPI 쪽에서는 헤드라인 쪽에서는 항상 돈육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상반기에 중국의 그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많았고 그런 미스매칭 자체가 이제 조금씩 조정이 된다는 상황이라고 갖고 있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인민은행도 하반기에 이제 물가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중국 8월 이후에 중국 지표 같은 경우는 개선이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일단 부동산 문제나 신뢰에 대한 회복이 좀 선행되지 않으면
웬만하면 지표들이 좀 더 누적해서 좋아지는 단계 전까지는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중국의 이제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입니다. 시장 예상보다 상회하냐 하하냐를 가지고 지수화시킨 건데 주가랑 많이 연동이 되는데요. 사실은 중국도 다시 이제 바닥에서 서프라이즈 지수가 올라가면서 지표들이 예상을 좀 상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산 시장의 경우는 아직 그 센티먼트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 저희가 이제 중국 정부 최근에 이제 정책 바뀐 걸 보면 결국에 부동산 관련 정책이랑 가계 쪽에 대한 어떤 정책들 디테일이 좀 달라지고 있고요. 가계 쪽에 변심을 좀 다시 돌리겠다. 즉 올해 들어서 중국 가계가 낮은 금리 하에서도 집을 사지 않고 오히려 빚을 갚거나 재화 소비를 계속 줄여서 현금을 가지고 앞에 이제 고금리 대출들을 갚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형적으로 예전에 일본의 대차대조표 불안 같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 부양책도 물론 약했지만 부동산을 좀 수요 쪽에서 살려야 되겠다는 각오로 지금 8월 달에 정책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중국은 추가적으로 재정을 확대하고 통화 완화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상반기에 그런 행동을 좀 보였으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좀 상반기는 신중했고요. 8월부터 다시 강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볼 때 중국의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정책들이 이제 4분기에 보시면 지방정부 부채 관련해서 일부 이제 부채들 좀 이렇게 완충하는 것들, 또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이런 것들, 또 부동산 부양책 추가적으로 계속 완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왼쪽 그림이 최근 중국 투자자들이 많이 보고 있는 그 지표인데요. 아까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홍콩 쪽 그 지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보시는 왼쪽에 가계 대출 증가율에서 예금 증가율 차감한 이 스프레드를 상생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가 이제 빚을 내고 다시 이제 예금 쪽에서 소비로 전환되는 거 자체를 저희가 트래킹하고 있는데 올해 중국의 조기 상환 이슈도 많았고 가계가 좀 작동하지 않았던 모습인데 8월부터 이게 조금 진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빚을 좀 덜 갚고 소비로 다시 좀 전환되고 또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지 않았던 원인들이 조금 이제 해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좀 이 가계 쪽에 어떤 소비나 이런 걸 조금씩 슬슬 더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어제도 이제 헝다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헝다나 이런 기업들 디벨로퍼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개별 기업의 경우는 이제 사실상 구조조정과 파산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은 저희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살아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채권이나 발행 이런 레버리지가 잘 되느냐 되게 중요한데 최근의 동향을 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채권 순발행 그러니까 만기 도래하는 규모 대비 신규 발행하는 액수가 여전히 조금 마이너스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약속한 민영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나 디벨로퍼들이 안정적으로 채권이나 신용 공여되는 쪽으로 얘기했던 거와는 반대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이 부분에 대해서 4분기에 좀 더 일단 보강을 좀 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나 중국 가계 쪽에 올해 상황이 이제 좀 예상보다 나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화 소비부터 이제 좀씩 소비가 좀 반등하는 모습으로 저희는 주장하고 있고요. 소비 주력층인 30에서 50대까지의 이 소비 주력층이 지난 3년 동안 역자산 효과가 꽤 컸고 주택 가격도 안 올랐고 사실 증시도 재미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겪었던 일종의 그런 자산 버블을 전혀 겪지 못한 상태로 너무 담백하게 온 상황에서 작년에 이제 1년 이상 임금 소득 훼손이 좀 컸던 것들이 사실상 이제 소비를 줄이는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중국 재화 소비가 충격적으로 전년비 2%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저희가 이제 이번 8월 달이 한 4.4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너무 비관론이 팽배해서 그렇고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소득이나 임금은 정체된 모습으로 보이긴 하지만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그 가격 인하나 이런 걸 통해서 싸진 상황에서 이제 밀어놨던 소비들을 조금씩 확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실제 8월 이후에 저희가 보는 흐름은 경기 소비 이런 쪽에 이제 소비재들은 이제 조금씩 그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죄송합니다. 이번 국경절 연휴의 경우는 저희가 사실 대면 서비스 관련된 소비나 관련 외식, 여행, 뭐 영화 이런 것들은 이미 2019년으로 돌아가서 소비 패턴도 좀 바뀌었고 뭐 가성비 소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해외여행이나 중국 관련 이런 서비스 관련 소비는
여전히 좀 좋은 상태로 보고 있고요. 국경절 연휴가 이번에 8일짜리라서 굉장히 길고 이제 트래픽 지표도 좀 많이 보고 있지만 1인당 지출, 객단가 이런 것들도 상반기 대비해서 좀씩 좋아질 거로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재화 소비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부동산이 중요한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최근 강화된 조치는 키데이터인 이 주택 거래 중심으로 보면 하반기까지 이제 4분기까지 놓고 봤을 때 낙폭을 이제 좀 계속 줄이는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착륙시키는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도시별로 사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뭐 근본적으로는 결국에 실수요 촉진 쪽이라서 이제 연착륙시키는 정도의 조치로 저희는 이해를 좀 하고 있고요. 9월, 10월 달 이번 그 성수기 때 효과가 뭐 극대화되진 않겠지만 브레이크는 좀 거는 정도 수준으로 좀 생각을 갖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방향성은 좀 잡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경우는 결국에 화두가 뭐 재고 조정이었었고 이익 조정은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PPI나 PMI 같은 데이터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체감하는 그러니까 대중 수출 관련 기업들이 체감하는 시점은 뭐 연말이나 내년 연초는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끔찍한 재고 조정 20개월짜리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중국 수출 관련해서도 대략 한 2분기를 바닥으로 제가 보고 수출 규모는 크게 안 늘고 있지만 대미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나가는 것들도 꽤 이제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의 수출 데이터 자체는 3분기 정도에 이제 낙폭을 줄이기 좀 시작을 할 것 같고 수출 쪽에서 이제 조금 그 좋아진다는 신호는 사실 내년 1분기 정도로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국 자산군들이 위안화 장기금리 뭐 주가 할 거 없이 지금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고 워낙 미국 금리가 압도적으로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더 과장된 측면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본연의 문제가 아직 구조적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문제를 좀 앞으로 당겨온 경향이 있고 최근에 중단기적인 회복은 또 좀 그 간과되는 경향도 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 제외한 실물 경제 회복은 하반기에 다시 좀씩 바닥에서 완만하게 다시 올라가는 2차 반등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안화 환율도 4분기에 조금 약세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장기 금리도 오르는 과정에서 외국인도 한 10월 넘으면 조금씩 컴백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거는 연말까지 어차피 또 한번 구조적인 얘기를 조금 업데이트를 드릴 거고요. 최근 단기 시황은 알려진 것보다는 지표들 개선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시황 쪽의 경우는 4분기에 일부 이제 그 최근에 부진을 좀 만회하는 흐름으로 예측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뒤에 아마 그 좀 보고를 갑자기 갈 수도 있어서 제가 일단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번 참석을 해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은 지금 사도 좋을 일본 주식이고요. 후반기 한번 볼게요. 1월부터 6월까지 한번 보시면은 일본의 토픽스랑 니케이 두개 주요 주가 지수가 있는데요. 토픽스는 일본이 상반기에 있는 전체적으로 2,300개 정도 됩니다. 토픽스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부터 29% 대폭 상승을 했어요. 왜 이렇게 올랐냐 봤을 때는 하락 국가에 봐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지금 글로벌에서 유일하게 금융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일본입니다. 상대적으로 엔화 약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화가 약세는 일본은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수출 관련 그래서 수출 기업은 실적 개선 요인으로 자금이 오르다. 쉽게 말씀드리면 글로벌 시장에서 상품을 이렇게 딱 내놨을 때 일본 엔화가 너무 싸기 때문에 굉장히 질은 높은데 싸게 살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국내 경쟁의 정상화. 그러니까 글로벌 국가에서 선진국 안에서는 일본이 가장 늦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이오프닝 효과가 같이 맞물려서 지금 매수 위주의 경기 회복세를 보입니다. 특히 일본 여행 많이 가시는데요. 뭐 가장 많이 가는 게 이제 한국입니다. 잘 안 들린다고 하니까 마이크를 네. 가까이 하는 게 좋겠어요. 요 마이크, 여기 마이크가 있지 않아요? 요 마이크 조금 무섭게 있어요. 일본 여행 많이 가시는데 가장 많이 가시는 게 한국인이기도 한데요. 이게 인바운드과 같이 맞물려서 여행 지금 코로나19 이전 대비하면
2019년도 대비 83% 개선됐다. 이게 좀 마지막으로는 한번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제 도쿄 증권거래소가 PBR 1배 이하의 기업들에 대해서 좀 개선책을 게시하고 실행하도록 요청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일본 시장이 작년 4월에 시장 개편을 했습니다. 시장 개편 스타트를 해서 이게 끝나는 게 2025년 3월인데요. 이게 시장을 딱 분류를 해서 보니까 여태까지 5개의 시장 분류를 이제 3개로 나누겠다 하면서 PBR을 이렇게 막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본의 PBR 1배 이하, 그러니까는 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보다 폐지하는 게 훨씬 유일하겠다 했던 기업이 49%,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의 기업이 PBR 1배 이하였다라는 점이 좀 쇼크를 먹게 된 거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16% 정도 됩니다. PBR 1배 이하의 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뭐 고령화 사회다, 뭐 여러 가지 뭐 경쟁성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PBR 그리고 ROE를 좀 높여라라는 그런 개선책을 게시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PBR을 가장 먼저 올리려면은 빠른 방법이 첫 번째가 자사주 매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고배당 정책, 그리고 세 번째는 설비 투자 증가, 그리고 네 번째는 임금 인상 이런 건데. 앞으로는 2025년 3월 시장 개편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런 주주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등장을 할 거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토픽스가 가장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자산 배분 관점, 우리가 글로벌 기관 투자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미국, 유럽, 일본, 뭐 한국에도 연금인데요. 주로 이런 연금에서는 자산 배분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양호하고 PBR 1배 이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저렴하다. 라는 일본 주식에 자금이 좀 집중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1개월 수준으로 일본 시장만 좀 단독 지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증시 상승 요인이 첫 번째 경기 정상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20년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요. 일본이 1990년 버블이 붕괴되고 난 이후부터 긴 장기간의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회복이 되고 있는데 왼쪽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PMI 지수입니다. 이 PMI가 50포인트를 상회를 한다라는 것은 경기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선진국 안에서 그러니까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 독일 안에서 경기가 확대되고 있는 50포인트를 상회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일본밖에 없습니다. 오른쪽 표를 한번 보면요. 2분기 실질 GDP 실질 GDP 성장률 1.8%, 연율 환산을 하면 6% 성장을 했고요. 명목으로 봤을 때는 연율 환산이 12%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선진국 안에서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나라는 지금 현재 일본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GDP 성장률 상승이 일본 경제가 정말 펀더멘털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엔저로 인해서 수출 관련주가 주가 퍼포먼스가 좋겠구나라는 것을 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저 오른쪽의 차트를 한번 보셨을 때 실질 GDP 성장률, 기여도도 있는데요. 135를 보시면은 거의 내수 기여도가 많았어요. 일본 국내에 예를 들면 상사나 은행이나 소비 뭐 이런 쪽의 기업들이 굉장히 좀 잘 갔다라고 보시면 지금 4월에서 6월 2분기 때부터는 외수 기여도, 수출 관련주 위주로 약세 수혜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수출 관련 기업들 어떻게 실적이 나오냐 이걸 확인을 했을 때 왼쪽 차트를 봐주시면 원그래프인데요. 이게 경상이 기준입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이 70%나 돼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1분기 실적 결과 그러니까는 일본 같은 경우는 회계 연도가 우리나라보다 3개월 좀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4, 5, 6월이 1분기이고요. 2분기가 막 끝나는 시점인데 1분기 실적 발표를 봤을 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기업들이 각각 7%, 14%, 12% 상승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호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건데 그 요인은 리오프닝, 처음에 말씀드렸던 리오프닝, 그리고 두 번째가 가격 인상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건데요. 일본에 놀러 가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가가 싸다 이런 건데 작년부터 기업들이 조금씩 물가를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아니라 가격들을 조금씩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올린 가격이 효과가 침투가 되려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가격 인상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작년과 대비해서는 공급망 제약 완화 이런 것도 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생산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은 엔저 수혜 이런 영향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거는 뭐 일본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연간 실적 가이던스 자체를 상향 조정한 기업은 한 8% 수준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죠. 70% 기업이 포시적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을 안 했다. 그래서 이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을 한 시점은 아마 10월 말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투자 주체는 외국인 투자자인데요.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일본 주식 보유 비중은 한 30% 되는데 매매 비율은 한국보다 조금 높습니다. 70% 됩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가 누구냐 이렇게 봤을 때는 외국인 이 표에서 봐주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미국과 유럽의 연금 그리고 뭐 워렌 버핏 같은 뮤추얼 펀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거액의 장기 운용 자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외국인 투자자는 4월 이후부터 매수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뭐 크게 금액이 많이 빠지거나 하지는 않고 지금 현재까지로는 순매수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트렌드 팔로우 기법이라고 해서 이 투자 기법이 한 시세를 따라갑니다. 시세가 좀 오를 것 같다 하면은 매수 온리, 그리고 좀 떨어질 것 같다 하면은 매도 온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매수율을 유지를 하고 있다. 좀 보시면 되겠고 이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세가 일본 시장 뒷받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걸 샀느냐 이렇게 봤을 땐 왼쪽에서 차트 보시다시피 대형주, 중소형주 보면 대형주 위주로 갑니다. 가치주, 성장주를 보면 가치주 위주로 갑니다. 그럼 대형주, 가치주 중에서 어떤 게 올랐냐 보시면 긱스 섹터 매수가, 경기 소비재, 소재 산업재, 금융 정보 기술인데요. 이게 뭐냐면 일본이 잘하는 것들. 예를 들면 반도체 소부장, 로봇 소부장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하이테크업, IT업 이런 업종명 자체가 없습니다. 자동차를 중심으로 그리고 로봇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몇 달 전 핫했던 칩 GPT, 생성 AI 관련된 수혜는 굉장히 좀 있기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없다. 그 대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소부장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 소부장 업체의 자금들이 많이 몰렸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를 보면은 뭐 유틸리티 에너지, 소득 가격 상승을 포함해서 좀 많이 올랐는데요. 이건 일단 제외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일본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왼쪽 차트를 보시면 MRF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예수금의 힘을 계산합니다. 지금 현재 약 15조 엔 상당으로 불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1990년 이후부터 계속 주식을 들고 있다가 이게 오르지를 않으니까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세를 지속하면서 주식시세 상승을 불러오니까 일본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15조엔까지 불어났는데 이 15조엔까지 불어난 자금들이 최근에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9월 말부터 상반기 배당 관련주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는 기업들 위주로 지금 조금씩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시장 니케이225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 예상 주가 변동폭은 한 34,000엔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상단 여력은 38,000엔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좀 저는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는 있어요. 한 달 전에 일본 애널리스트 협회에 다녀왔는데 노무라에서는 38,000엔, 43,000엔 뭐 이런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숫자를 좀 제시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기업들의 실적 확대 그리고 일본이 드디어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경기 정상화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본 시장은 앞으로도 조금 더 오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중장기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2024년 가을까지는 상승장을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시다 정권의 황금의 3년이라고 있는데 일본은 정권의 안정이 주식시장의 상승을 불러온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전에 보시면은 우리나라랑 좀 사이가 안 좋았던 고이즈미, 뭐 아베 이런 정권 때 보시면 경제 대책을 굉장히 중요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장기 집권을 해서 경제 대책을 계속 제시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기시다 정권 같은 경우도 2025년까지는 대형 국정 선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 4, 5 황금의 3년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고요. 주식시장 상승세를 불러오는 게 아닌가 기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좀 테크니컬적인 요소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일본 주식시장 약 18개월의 주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장 18개월, 그리고 횡보장 18개월, 그리고 또다시 지금은 상승장 18개월에 진입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차트 좀 번거로움적인 얘기일 수는 있지만 테크니컬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승장 거의 비슷한 궤도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상승장에 다시 진입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달러엔 환율 같은 경우는 글로벌에서 유일하게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는 일본이기 때문에 완만한 강세 전환은 있겠지만 엔화 약세 기조는 유지가 될 거다. 이건 환율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재미있는 건데요. 네 번째 제출을 봐주시면은 일본의 주식 시세 격언이 있어요. 과거 60년 동안 봤을 때 토끼띠, 용띠, 뱀띠에 굉장히 오르더라. 특히 용띠의 천장을 찍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용뱀 천장이라는 격언인데 토끼띠에 16% 올랐고 평균으로 용띠에 28% 오르고 뱀띠에 14%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의 주가 상승이 조금 더 기대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핫한 거죠. 일본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 일본은 리스크, BOJ 리스크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본은행 그리고 엔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왼쪽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금리를 같이 취했다가 지금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나라 일본밖에 없습니다. 스위스, 덴마크, 유럽 전부 다 지금 금리 상승, 인상을 한 상태이고요. 일본은 아무래도 물가가 오르지 않다 보니까 금융 완화 정책에서 한 발짝 더 나간 YCC 정책, 장단기 금리차 조작까지 했는데요. 이 장단기 금리차 조작의 단점이 뭐냐? 이 왼쪽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9년물이 10년물보다 금리가 높아요. 이런 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금리가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래서 유동성이 악화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YCC 정책은 앞으로 수정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일단 금융 정상화, 금융 완화 정책은 2025년까지는 지속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한번 봐주시면은 일본은행이 3개월마다 한 번씩 경제 물가 전망 리포트를 발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거의 바이블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의 물가 수준이 이 정도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정책을 펼칠 거다라고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2023년 일본이 물가 목표 수준으로 유지를 계속 제시를 드리고 있는 선진국의 물가 목표 2%, 안정적인 물가 목표 수준 2%를 올해는 달성을 합니다. 지금 CPI 같은 경우도 코어가 한 3.1 정도 나오고요. 코어가 한 4.2, 4.3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일본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던 2%를 달성을 한다. 근데 일본은행이 봤을 땐 이거는 석유 가격 상승, 자산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의 영향이다. 그리고 2024년, 5년을 보면은 일본은 다시 우리가 물가 목표로 하고 있는 2%를 CPI가 하회를 할 거다. 1.9%, 1.6%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2%를 달성을 못하고 있어서 금융 완화 정책은 좀 지속을 할 거다.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YCC 정책 같은 경우는 장단기 금리차 조작 이미 7월 달에 상단은 한 1% 수준까지 좀 열어놓은 상태이기는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정 혹은 폐지밖에 없어요. 나올 게. 그렇기 때문에 2025년까지 완화 정책 유지하면서 YCC의 완만한 수정, 완만한 폐지를 좀 이끌어 나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왼쪽을 보시면은 임금 인상, 그러니까 제가 일본 증권사에 10년 정도 있었는데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임금 인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신고용, 연공 서열 뭐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올해 1년, 그러니까 연차가 높아질수록 조금씩 베이스업이 되는
그런 문화였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하자, 그리고 경쟁성을 좀 높이자라고 해서 정부 주도의 춘투라고 하는 임금 인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9년만 1993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임금이 올라온 상태인데요. 이게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임금 상승률을 한번 보겠다라고는 지금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결국에는 일본 주식시장 그러면 뭘 사면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연말까지는 리오프닝 서비스는 예를 들면은 뭐 여객, 철도, 항공 이런 것들 좋습니다. 백화점도 괜찮고요. 리오프닝 효과에 더불어서 지금 실적도 계속돼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기로는 금융 그리고 은행주랑 상사주 이렇게 제시를 드리고 있는데요. 금융 관련해서는 저는 3년, 5년 계속 들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은행주가 어디서 돈을 버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예대금리차 그리고 두 번째가 대출 실적인데요. 예대금리차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는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나오지를 않았어요. 최근에 YCC 정책을 조금씩 산단을 열어주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은행들이 기초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대금리차가 벌어지고 있고 일본은행의 정책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이 YCC를 폐지, 상단 1%도 폐지를 하고 금융 완화도 폐지, 금융 정상화의 단계로 갈 거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계속해서 수익성이 좋아질 거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출 실적인데요. 저는 은행주도 엔화 약세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엔화 약세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각국의 기업들이 자기 본국의 나라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 일본에 있는 은행들에게 돈을 빌리는 게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와요. 앞으로는 은행주의 수익성이 정말 크게 개선될 거다. 근데 이거는 2025년까지 일본은행은 완화 정책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기축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가 될 것이다.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사 같은 경우에는 워렌 버핏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워렌 버핏이 4월 달에 일본을 딱 방문을 하더니 내가 일본의 상사주를 7% 들고 있는데 앞으로 9%까지 늘릴 거야. 근데 한 11%까지 더 늘릴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배당 정책, ROE, 수익성 높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좀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게 다 이런 상사 쪽이기는 합니다. 일본의 상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 에너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뭐 중동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 가서 석유, 석탄 캡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마진이 많이 남았어요. 근데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실적이 떨어질 거다. 근데 어쨌거나 ROE가 20%대 이상이고 굉장히 높다. 그리고 얘네들은 평균 배당이 한 4%대 됩니다. 일본 주식들의 평균 배당이 연간으로 봤을 때는 한 2.4에서 2.6% 정도 되는데요. 3% 넘는다 하면은 고배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사주들은 배당도 잘 나와요. 그리고 수익성도 잘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 상사주 좀 중장기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 모멘텀, 그러니까 가장 핫하고 가장 재밌는 거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전고체 전지인데요. 전고체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27년에 도요타 자동차가 전고체 전지를 탑재한 EV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한 2, 3개월 전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 회복 시점이 내년 1, 3월 이렇게 나오고 있고 기업들이 실적 확대가 2025년경 EV 공급이 확대되는 시점에 맞물려서 기업들이 실적 확대가 될 거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2023년도 엔화약세로 가장 크게 받는 거는 자동차이고요. 지금 제가 여기에 기업들 로고를 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제가 다 하나씩 전부 다 검토를 한 기업이고 연간 실적도 다 검토를 한 기업이라서 뭐 이 중에 하나 들고 가셔도 저는 괜찮을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는요. 저기 반도체 로봇 안에서 왼쪽 밑에 보시면 빨간 색깔 글자 파나 그 밑에 야스카와 그 다음에 옴론 있는데 로봇입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굉장히 잘 가죠. 근데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는 로봇 지금 다운사이클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로봇들 주식이 잘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내에서 셰어를 조금씩 넓히고 있기 때문에 잘 가는 거고요. 일본은 아무래도 로봇의 대기업이고 거의 글로벌 시장 70%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경기 회복이 언제가 되느냐 그리고 코로나19 때도 로봇은 굉장히 잘 갔어요. 이미 생산 라인을 다 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조금 회복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부터 저 파낙, 야스카와 옴로. 파낙은 대형 로봇, 자동차 운반하는 거. 야스카와는 이제 중대형 로봇이고, 이제 옴로는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거고요. 그 밑에 제가 하모닉 드라이브라고 손가락 관절에 베어링 같은 거 들어가는 이런 조그만한 로봇 기업도 있는데요. 지금 로봇 전체적으로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로봇은 지금은 추천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은행 말씀드리면은 기초수익성 계속 개선된다. 첫 번째 이유는 예대금리차가 벌어지고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엔화 약세 수혜, 대출 실적이 확대되고 있다. 장기금리 변동폭 아까 1%대로 지금 넓혀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부터는 은행들의 수익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전혀 증가를 안 하다가 이제 막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 기업들 보시면은 주가가 엄청 올랐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더 오릅니다. 아직 PBR 0.6배예요. 아직 제대로 반영도 안 된 수치이기 때문에 은행주 지금 들어가셔도 좋고요. 종합상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자원사업 분야, 석유, 석탄 관련된 게 미츠이물산이 가장 커요. 일본은 5대 종합상사라고 해서 미츠이물산, 스미토모 상사, 미쓰비시 상사, 마루베리, 이토추 이렇게 있는데 에너지 부문이 가장 작은 건 이토추 상사입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굉장히 좋은 관계, 유대 관계가 좋은 것도 이토추 상사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츠이물산, 에너지 비율이 높은 미츠이물산을 가시거나 아니면 이토추 상사, 아예 낮은 중국 시장의 경기 회복에 좀 기대를 좀 걸어서 이토추 상사를 추천을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세 번째 파워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이제 그 말고 파워 반도체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파워 반도체는 좀 전압을 낮추던지 에너지를 좀 제어하고 공급하는 그런 쪽에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면 롬, 후지전기, 히타치, 미쓰비시 전기 이런 기업들이 대표 파워 반도체 기업들이고요. 지금 실적 점점 회복되고 있고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에는 뭐 신칸센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KTX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요. 유럽에서도 많이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버터 제품들, 친환경, 이런 절전 이런 것 때문에 인버터 제품이 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 EV 관련해서도 지금 일본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 편이고요. 수소 관련해서는 지금 일본 기업 가와사키 중공업이라는 기업이 글로벌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EV는 사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은 EV보다는 HV, 하이브리드 차가 조금 더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EV는 조금 더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에서 제가 조금 더 한마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아시다시피 용도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이런 거는 당연한 건데요.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포인트는 전략 물자로서 기능을 한다. 이거는 G7 공동성명에서도 나와 있던 문구였습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민생용뿐만 아니라 군사용을 포함한 중요한 전략 물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미일 동맹을 해서 같이 협력관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일본의 반도체 공장 건설한다더라 뭐 이런 뉴스 한번 보셨을 텐데요. 일본의 지금 큐슈, 우하몬천이 나는 저기 밑에 지방에 반도체 공급망 그리고 공장 단지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정학 리스크의 고조 갈등도 있고요. 교만 유사도 있었고 대북 미사일, 특히 이제 북한이 미사일 쏜다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딱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지리상 굉장히 그 요새 중간에 딱 접해 있다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지금 일본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지원금을 정책 펼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첨단 기술, 뭐 이런 반도체 기업들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지원금 정책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가 미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럽, 독일, 특히 독일,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 중국, 대만, 뭐 한국, 이런 일본,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 다음에 일본이 바로 올라섰습니다. 엔화 약세 효과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대비 기업들이 봤을 때 다른 나라에다 공장 짓는 것보다 일본 정부가 돈도 준다네? 엔화 약세 때가 훨씬 싸네?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일본 국내에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산 설비, 연구개발 거점 이것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국내에서 봤을 때는 일본도 이런 걸 굉장히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일본은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와서 경제 정상화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내 투자를 활발히 확대를 시켜나가야 합니다. 이노베이션 가속을 해야 되고요. 소득 향상이라는 선순환
창출을 해야 합니다. 지금 실제로 TSMC는 저기 큐슈에 들어와 있고 내년에 공장 단지가 완료가 되는데요. 완성이 되는데 지금 현재 TSMC가 들어가 있는 쿠마모토 지역을 봤을 때는 뭐 인재 육성이나 연계 그리고 지역의 임금 상승 이런 것까지 같이 나타나고 있다. 굉장히 선순환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시다 정권은 아베 정권을 거의 그대로 계승을 했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점 두 개 있어요. 가운데 표에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과학기술 강국 실현. 이거는 최근에 윤 정부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과학기술 강국 실현하겠다. 그러니까 즉 차세대 반도체에 돈 쓰겠다. 축전지 로봇 AI에 돈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자 뉴스로도 나왔는데 10월달 되면은 기시다 정권 한 번 더 경제대책 발표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국내 투자 기업들의 이제 지원금 정책 이런 것들 조금 더 추가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이고 국가 예산이 올해가 107조 엔,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입니다. 지금 2024년도 국가 예산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114조 엔까지 불어났어요. 내년에 조금 더 예산안이 좀 불어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은 어디서 하냐? 정부 주도, 경제 산업성 주도로 해서 글로벌 3등 기업, 도쿄 일렉트론, 그 밑에 이제 키옥시아, 소니, 소프트뱅크, 도요타 자동차, 은행까지 다 모여서 라피다스라는 그룹을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비상장 기업이고요. 어떤 걸 만드냐? 차세대 반도체 2나노짜리 만들겠다. 앞으로는 생성 AI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미세하고 정교한 이런 접층형, 이런 2나노짜리 굉장히 작은 게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TSMC 보시면은 2025년에 2나노 만들겠다 얘기를 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2025년입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2024년인데 일본은 로봇은 굉장히 잘하지만 로봇을 키웠던 동안에 반도체는 조금 손을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의 지금 연구개발 거점 그리고 좀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TSMC, 삼성전자, 인텔의 힘을 좀 얻어서 2027년에 2나노짜리 양산 국산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제시를 한 상태고요. 업황 전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2024년 1, 3월이 반도체 회복 시점, 기업들의 실적 확대는 2025년경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은 지금 잠깐 다운 사이클에 들어갔는데요. 기업들 IR한테 직접 좀 물어봤는데 일단은 반도체가 회복이 되고 난 다음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도 로봇을 좀 충분히 보완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로봇이 그냥 공장 안에서 팩토리 오토메이션 이걸로 그냥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보내서 그 안에 접층형 2나노, 3나노짜리 반도체를 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도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로봇의 다운사이클 이제 회복이 조금씩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시고 계신 지도는 일본의 주요 로직 반도체 공장들 어디에 있는지 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좀 급하게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33페이지 되는 내용인데 아주 압축적으로 이렇게 말씀 주셔서 중국, 일본 시장 그리고 일본의 각 주요 테마들에 대해서 빠르게 좀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치윤 선생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박수로 좀 발표 부탁드리고요. 회원님들 중에서 관심 있으신 내용들 질문 혹은 또 코멘트 주시면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큰 그림을 있지 않습니까? 1987년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미국이 봤을 때는 일본이 급격하게 쫓아온 거잖아요. 미국과 대결하면서 이제 환율 문제를 그리면서 미국이 그다음에 일본이 그때부터 이제 3등 국가로 떨어지는 기점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2001년도부터 중국이 WTO 가입을 하면서 전 세계 제재도국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2등이 3등이 있는 그런 형태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IRA 법안 이런 게 보면은 중국을 내리기 위한 전략이다. 그러면은 일본,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이제 제조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제 생각에는 미국이 선택한 국가가 일본이냐, 제조가 다 강국이, 그다음에 한국이냐.
아니면 대만이냐, 아니면 역시 중국이냐, 아니면 인도냐, 이런 큰 그림에서 인도가,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주목받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혹시 미국이 다시 선택한 거 아니냐, 3등 국가를 2등 국가로 올리겠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쪽 관점으로는 조금 보고 있지는 않았는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이유 중에 하나로는 예상이 되고 있는 게 SVB 사태가 있었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좀 신용 불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 이게 안 떨어진다라는 상황인데, 이전에 리먼 쇼크 있었을 때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가장 돈을 많이 들고 있는 나라 일본이 도와줬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를 노무라가 샀던 것처럼, 그래서 일단 환율 쪽으로도 미국이 굉장히 용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제조 측면에서도 중국은 정말 좀 무섭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좀 견제하고 있긴 하지만, 일본은 특히 이 반도체 쪽에서는 거의 뭐 젬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혀 아직은 좀 견제한다기보다는 다시 2등으로 조금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미국도 조금 우방국으로 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합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 환율을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야, 예. 그러니까 2등에서 3등으로 끌어내린 결정적인 이유가 환율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용인한다는 소리는 수출을 부활시켜준다, 미국이? 아니면 스스로가 그냥 3등 국가에 만족하고 있다, 환율 때문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지진이 있잖아요. 일본에 지진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조 강국으로서 가기에는 네. 이 근본적 국가 자체가 조금 이렇게 지진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한국이 더 낫지 않느냐, 원래. 아, 강국으로 봤을 때는 그게 어떻게 생각하시죠? 환율하고 지진하고. 환율 관련해서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이 FX 쪽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FX 담당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코멘트를 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공급망 그리고 제조 이런 것들 공장 관련해서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은 굉장히 좀 불쌍한 나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큐슈 저기 밑에 이와온천 나는 데다가 지금 단지를 짓고 있는데 거기가 가장 지진이 안 나요. 그 대신 그 해일이나 물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내륙 지방으로 다 몰려서 단지를 짓기는 했거든요. 근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진이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거나 좀 지진에 대한 대진 설비라든지 이런 기술력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글로벌 기업들이 봤을 때는 일본 정부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쏴준다. 그러니까 자기 돈 안 들이고도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돈적인 문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냥 제 개인적으로 차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제 생각들을 좀 말씀드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 나라에 제조가 집중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사실상 그 독주로 인해서 사실 끝까지 쫓아왔었기 때문에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을 누르고 이런 나라를 부강시켰더니 이제 중국이 또 쫓아와서 제조 강국이 됐잖아요. 저는 지금 미국은 분산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핵심 시설에 대해서 미국 자체적으로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아시아에서도 세 개 국가에 분산시켜야 되겠다. 중국을 제외한 일본, 한국, 대만에 분산시켜서 힘을 분산시켜 놓고 본인들이 원하는 시점에 이렇게 브릿지로 사용할 수 있는, 핸들링 할 수 있는 제조 분산 삼각 트라이앵글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그냥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2등이 안 생깁니다. 2등이 안 생겨야 본인들이 장기적으로 좀 서스테이너블한 지정학적 그런 파워 게임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현재의 움직임을 보면 어느 한 나라를 밀어준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 국가에 상당한 힘을 몰아주고 있는 거죠. 서로 분산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을 제외한 새로운 어떤 글로벌 밸류 체인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서 여전히 중국을 끼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지만 중국의 제조 기능을 전혀 부인할 수는 없는
그래서 그것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나머지 세 개를 좀 끌어올려서 어떻게 보면 한 네 개, 심지어 인도까지 포함하면 뭐 다섯 개, 뭐 유럽까지 포함하면 여섯 개, 뭐 이렇게 해서 한 국가로 이루어지던 거를 이렇게 분산시키는 게 미국에게 장기이익에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게 아닐까. 그거는 여야 모두 서로 그렇게 싸우는 공화당 민주당도 그런 비슷한 전략적 국가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 대해 그 대신 전략적인 이 뭐랄까 중요성 이건 상당히 부각된 걸로 보여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환율을 장기적으로 엔화가 약세를 갈 수 있도록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것. 또 일본 자체가 어, 지금 같은 이 인플레 상황에 전 사실 솔직히 약간 그걸 묻고 싶었는데 아, 예. 도대체 왜 일본은 물가가 왜 이렇게 안 올라? 왜냐하면 엔화 약세라는 것은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입 물가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왜 수입 물가에 대한 영향을 안 미치고 이렇게 물가가 안정적이지? 도대체 난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일본의 어떤 물가 지표를 어떻게 계산되는지 잘 몰라서 사실 그거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물가가 사실은 이제 유가도 이렇게 올랐지만 사실 뭐 안 오른 게 없거든요. 생산 제조 관련해서 원자재들. 그런데 엔화가 약세니까 수출 기업들이 유리하다. 그건 알겠는데 도대체 물가는 왜 이렇게 안정적이냐? 다른 국가에 비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퀘스천이긴 한데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일본이라는 국가에 글로벌 자금들이 모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지금 정리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몇 개의 어떤 테마 섹터 중에 뭐 금융이라든가 반도체 이 소부장이라든가 이런 쪽은 제가 봐도 현재 어떤 지정학적인 부분들이나 일본의 경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꽤나 뭐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어떤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김채윤 의원 모셔가지고 한번 얘기 좀 들어보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물가에 대한 좀 질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일본은 물가가 엔화가 약세이면 수출 물가는 올라가야 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엔화가 미국의 기태 때문에 연말에 1달러 151엔대까지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 굉장한 어마어마한 엔화 약세였다 해서 수입 물가도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그거를 일단 정부가 좀 안정적으로 지원금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감세를 하나요? 지원금? 네. 법인에게 법인세 감세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전기세 이런 걸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 인상하는 분을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소매 우리나라의 뭐 전기세 이런 거랑 뭐 전혀 상관없이 오르지는 않는다 하는데 여태까지 보면은 일본의 CPI도 거의 한 마이너스 수준대였어요. 그러니까는 버블 붕괴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위축이 되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위축이 돼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소비를 잘 안 합니다. 특히 이제 소비 패턴을 보시면은 백화점으로 예상을 이렇게 상상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1층에는 명품관이 있고 맨 위에는 이제 상설 매장이 있는데 백화점 같은 것도 봐도 명품 매장 잘 나갑니다. 이거는 뭐 리벤지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 나머지 필수 소비재들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일반 슈퍼마켓이나 이런 건 안 팔리고 위에 있는 상설 매장, 디스카운트 샵 이런 것도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양극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임금 인상이 없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그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된 상태. 그러다 보니 소비자 물가도 많이 오르지는 못한다. 실제로 우리가 그 일본을 기업들 이렇게 접촉하다 보면 거의 임금이 고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 급여랑 별반 차이가 없고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라고 했더니 물가가 안 올랐어. 네. 그래서 사실 그 급여를 수용한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없는 나라니까 금리도 마이너스고 인플레이션이 없으니까 소득이 안 올라도 그게 일본 내에서의 어떤 네. 경제 활동에는 지장이 없었잖아요. 전혀 없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재밌는 거는 일본 기업들은 이제 전세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월세 보조금도 주고요. 그러니까 뭐 사원부터 임원까지 똑같습니다. 월세 보조금도 지급을 하고 교통비까지 지급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생활이 다 된다. 기업에서 지금 그 대신 식대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물가는 지금 어 글로벌리 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본의 금리나 사실 인플레이 수준이 제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경제성이 뭐 이런 정책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엔화 약세가 결국 수입 물가에는 영향을 미칠 텐데 예, 양날의 칼처럼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일본 정부의 지원금 정책뿐만 아니라 지금 작년부터 이제 가격 인상을 조금씩 해왔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가격 인상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사 먹었던 100엔짜리 빵이 30이 넘어서도 100엔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작년부터 조금씩 기업들이 조금씩 가격을 올리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맞는지 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대 때. 아니 근데 그 양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제가 온 지 지금 2년 차 됐는데 작년부터 기업들이, 그러니까는 쉽게 말씀드리면 뭐 과자 가격을 조금씩 올린다, 소매 가격을 이렇게 봤을 때 친구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하대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가격을 올려버리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일본은 특히 절약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안 사버리거든요. 뭐 백엔샵 가거나 이러니까 다이소를 가거나 그러버리니까 안에 내용물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마진을 남기는 구조. 재미난 게 생선을 제외한 CPI, 생선을 많이 먹기 위해 생선식품. 예, 그거 맞습니다. 재미나고 네, 연공 서열이 많다 그랬는데 한국의 경우도 이제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과급을 많이 늘리는 식으로 바뀌고는 있는데 일본도 성과급을 많이 해가지고 뭐 2000년 이후로는 그 직무급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뀐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연봉 서열이 그 남아있다 이런 얘기라고. 네, 맞습니다. 네. 용뱀 천정 이거를 증시만이 아니라 생활에서도 이 간진이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걸 뭐 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이게 유행을 하나 보죠. 네, 맞습니다. 이런 거. 일본에도 이 사주 보는 사주 아, 네네, 있어요. 이게 있어요. 점집이 네, 제 질문 네.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 인더스트리얼 체인이나 뭐 글로벌 이코노미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신 것들을 많이 모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봐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우연찮게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듣거나 보게 되는 젊은 사람들 이야기들을 봐요. 그러니까 외국인, 중국 친구, 일본 애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밝아요. 밝더라고. 그래서 여기 또 공사은행의 이윤호 부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제가 엊그제 제가 이야기 들은 거로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지만 뭐 우리하고 관계가 안 좋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 기업들 간에는 굉장히 많은 지금 물밑에서 지금 바닥권이라서 그런 건지 어떤 관계에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바탕을 두고 보면 한중일 기업 간에 최근에 엊그제 같은 경우도 뭐 LG화학인가요? 뭐 어디가 중국 기업하고 같이 폴란드 해외에다가 한 배터리 공장 만든다고 하고 지금 각국 세계 정세는 뭐 신냉전이니 뭐 이쪽으로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우연찮게 듣거나 내용을 많은 사람이 주의를 많이 안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일본 기업들도 한국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연행 관계, 뭐 어떻게 투자 관계가 들어오고 있는지, 특히나 뭐 향후 산업계에서는 뭐 바이오라든가 뭐 AI, 배터리, 뭐 반도체 이쪽 분야잖아요. 이쪽에 무슨 관계성이 어느 정도 진출이 돼 있고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기업들 그리고 한국에 와 있는 중국 기업들도 의외로 좀 많이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상황인지 좀 듣고. 기업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일 간의 연계는 굉장히 좀 돈독한 상황이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그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제가 언제 어느 정부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이 일본이 블랙리스트로 해서 그 반도체 소부장 중에 소재를 이제 특히 안 줬어요. 이 소재 중에 그래도 가장 그 일본이 글로벌 공급망의 90%를 차지를 하고 있고 점유율을 하고 있고 한국이 거의 다 이 소재 중에서도 다 일본 기업들을 따라잡았는데 못 따라잡은 게 한 개 포토리지스트 이렇게 바르는 거를 못 따라잡았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도 일단은 겉으로 보이는 거는 좀 정치적인 그런 게 있었으니까 좀 기업들 끼리는 연계는 계속되어 있었지만 뭐 주고 아니면 뭐 3개월에 한 번씩 좀 연계를 한다던가 이런 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반도체 말고는 딱히 그 경쟁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한국에 대한 투자나 뭐 아까 뭐 지지는 이야기도 있고 뭐 하지만 그 기업들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여기 상사 기업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사도 해외 자원에 투자를 하는 게 미래를 보고서 한 거고 사실은 잃어버린 일본의 20년이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지금에서야 뭐 엔저되고 경기가 좋아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기본적인 젊은 사람들의 얼굴이 좋아지고 밝잖아요. 이런 기업들도 좋아지고 하는 것들이 어떤 요인인지 한국에는 어떻게 그 진출이라든가 내용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건지 지정학적으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협력인지 또 투자인지 중국 기업도 이제 좀 듣고 싶은 이야기인데 한국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좀 듣고 싶네요. 저는 이제 공상은행에서 이제 근무한 지 한 15년, 한 17년 좀 다 돼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한국 기업이 주로 저희가 이제 은행에서 했던 거는 이제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했을 때, 그다음에 중국 외에 제3세계에 진출했을 때 이제 각종 파이낸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주력을 했다면 작년부터 굉장히 좀 흐름이 좀 바뀐 게 특이한 흐름이 나타난 게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동안 한국에 진출하는 중국 기업은 굉장히 좀 약간은 좀 보잘것없고, 왜냐면 중국 입장에서 한국이라는 시장은 되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포션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더 큰 시장으로 먼저 진출하지 한국에 진출을 잘 안 합니다.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진출해 있는 그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규모가 굉장히 작고 뭐 좀 약간 부실하고 그런 기업들이 줄을 많이 이뤘는데, 요즘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인지 양극재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뭐 전고체라든지 등등 그 글로벌 넘버원 기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한국에 진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 미팅 마치고 새만금 쪽으로 또 이제 출장을 가야 되는데 거기 이제 거린메이라는 이제 양극재 그 넘버원 회사가 거기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충주에도 이제 론바이테크라는 회사가 또 하고 있고 각종 SK라든지 또 포스코 쪽하고도 각종 이제 협조를 해가지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한 제가 알기로는 5개 프로젝트가 지금 투자를 진행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전하고는 굉장히 큰 흐름이 달라졌고요. 굉장히 한국의 이제 또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런 가치 때문에 한국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고,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에도 지금 투자가 이제 좀 더 이제 더 예전보다는 과감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차 대표님 말씀의 연장선인데요. 미국이란 나라가 글로벌 밸류 체인을 2차 대전 아니 2차 대전이 아니라 탈냉전 이후에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을 만들었어요. 글로벌 밸류 체인을 스스로 만들었는데 스스로 끊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수혜를 본 나라가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에 지금 상당히 많은 제조 기업들이 중국이 부상하면서 중국과 경쟁 구도가 돼서 중국에 의해서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떨어졌던 다양한 품목들과 분야가 있는데, 미중 패권 전쟁으로 해서 중국산을 이런저런 이유로 수출을 하지 못하게 하다 보니 그 빈 시장에 우리나라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가
발목이 잡힌 상태가 돼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사실은 이 고부가치 제조에서는 활발히 활약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로 제품 생산해서는 안 되겠다. 이걸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라는 니즈가 있을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 미국의 니즈가 만들어져서 중국의 기업들이 사실은 한국의 조인트 벤처 형태로 들어와서 제조 공장을 만드는. 그래서 사실은 이 가치 동맹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어떤 지원 구조를 만들어서 중국 자본이 국내에 고부가치 경쟁력 있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자본 투자 그리고 고용 창출을 하는 희한한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공상은행의 이 부장님도 이런 말씀 주시는 건데 일본도 사실 그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 또 있고요. 대만도 사실은 그러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제가 생각했던 대로 너 한국 혼자 다 먹어가 아니라는 거죠. 일본, 한국, 대만, 심지어 이제 인도까지 해서 이 글로벌리 몇 개의 거점을 생산 거점을 분산시켜놔야 2인자가 진출하지 않겠다. 2인자가 나타나지 않겠다. 그리고 또 상호 이 흔히 말하는 한 2위권 세컨티어 그룹들이 서로 상호 경쟁하고 또 협조하도록 만들어놔야 룰 메이커인 미국 입장에서는 길들이기가 상당히 좋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anyway 그게 뭐 글로벌 패권 국가의 지위이기 때문에 달러 패권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 밸류 체인을 결정지을 수 있는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서 그 움직임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이 부장님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지금 공상은행에 계시면서 보셨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원했던 그림이고 사실 이 트렌드가 쉽게 바뀌기 어려울 겁니다. 뭐 중국에 공장 짓는 친구들이 여기 와서 공장 짓고 막 2, 3년 뒤에 무슨 엑시탈라고 공장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설하는 데도 한 2년 이상 걸리고 그리고 그것은 한국 내수 시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만들어서 수출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적이고 긴 안목에서 그런 움직임을 좀 봐야 된다라고 보면 한국적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한 단계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성이 아닌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지금. 또 다른 분들 코멘트. 이거 워렌 버핏이 종합 상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표광을 뭐 왜 사고 있는지 본인은 말을 한 게 없죠. 왜 사는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ROE가 잘 나온다. 바로 네, ROE가 잘 나온다. 근데 여태까지 저희가 봤을 때는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뭐 벅셔 헬스웨이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배당, 그다음에 에너지 사업 이런 거에만 투자를 하거든요. 석유, 석탄.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연결해서 보면 IRA라든지 미국이 공급망을 지금 달라붙잖아요. 그런데 거기에